제가 맡았던 펀드 중에 제일 컸던 게 취득가가 5천억이 조금 안 됐었고요. 제가 맡았던 자산은 1조 정도 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시네케라 민경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민경남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상에서는 이제 시네케라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이고요. 네이버 블로그 이웃수 기준으로 한 3만 명 정도 되는 파워 블로거인 것 같습니다. 블로그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16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만 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네케라라는 필명은 sincerely 진실됨의 이제 어원을 뜻합니다. 제 인생의 제 좌우명이자 모토가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자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네케라라는 필명을 지었습니다. 이력이 되게 예사롭지가 않으시던데 자산 운용을 하셨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자산 운용을 하시면서는 어떤 업무를 보통 보신 건가요? 일단 제가 자산운용사는 이제 2007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한 만 12년 정도 이제 쉬지 않고 한 일만 계속 했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펀드 매니저인데 부동산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기금이나 뭐 보험사 아니면 외국계 펀드들한테 투자금을 받아서 이제 그 돈으로 건물, 호텔, 백화점, 뭐 대형 마트 이런 거를 사는 거예요. 일반인이 구매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구매할 때 좀 도와주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저희가 좋은 물건이 나오면 개인들은 좀 어렵고요.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요. 보통 작은 자산이 한 1,500억이 넘었기 때문에요. 그 개인들이 투자하기는 힘들고요. 국민연금, 교직원 공제회,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데들도 이제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이제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뭐 해외 자산에도 투자하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요. 그들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일부를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뭐 어떤 기관에서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숫자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을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지역이 뭐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의도, 강남, 광화문 을지로 일대에 있어야 되고, 뭐 연면적은 뭐 10,000평이 넘어야 되고, 공실률은 몇 프로 이하여야 되고, 이런 이제 세부 조건들을 이제 맞춰 나가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마트라든지 뭐 빌딩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고서 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기존의 소유자가 있는데 그분에게도 팔아보는 거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다 이제 하는 그러니까 거. 일반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회계법인이나 PM사라고 하는데 뭐 CBRE, 메이트 플러스 이런 회사들이 이런 큰 건물들만 취급하는 회사거든요. 그런 데들을 통해서 이제 물건을 받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입찰 방식으로 하거든요. 입찰을 받아서 이제 우선 협상자의 지위를 취득을 하면 통상 그들이 한 3개월 정도를 줘요.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도 큰 물건이니까 바로 뭐 누가 사겠다고 계약금 넣고 뭐 대기업이 아닌 이상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3개월의 시간을 받아서 그 시간 동안 저희가 각종 실사를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동시에 투자자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개월 안에 투자자들이 오케이 하면 그 돈을 바탕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궁금한 게 대출 얘기하셨는데 예. 그런 큰 규모의 대출은 사실 몇 퍼센트의 대출까지 나오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50에서 60% 정도로 많이 레버리지를 썼어요. 제가 맡았던 펀드 중에 제일 컸던 게 취득가가 5천억이 조금 안 됐었고요. 5천억이요? 그 중에 이제 반이 대출이었는데요. 그 자산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매 몇 년마다 이제 임대료도 쭉 인상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출 이자보다는 임대료가 훨씬 큽니다. 그러면 5천억짜리 건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최대로 네. 얼마까지 운용을 해보셨던 경험이 있을까요? 일단 개별 펀드로는 그 5천억짜리 부동산이 가장 큰 거였고요. 당시에 이제 제가 맡았던 자산은 한 1조 정도 됐었습니다. 다 실물 부동산들인 거예요. 그렇게 5천억짜리 부동산도 있고 2천억짜리, 1,500억짜리, 뭐 1,000억짜리 이렇게 부동산들을 해가지고 제 담당 자산이 1조였어요. 와, 근데 실수 한번 잘못하면 인생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짜져 있고, 그리고 운용사라는 게 그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운용 지시를 해서 실제로 그 돈 자체는 이제 수탁은행에, 저희 회사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그냥 머리가 돼서 어느 쪽으로 뭐 돈을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한 일은. 그 당시 1조라는 통합
자산을 운영하려면 스펙도 좋아야 될 것 같고 엄청 능력이 뛰어나야 될 것 같은데 몇 년 차부터 이제 그런 자산을 운영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부터 바로 거의 합니다. 이게 자산운용사가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기업처럼 사원이 많고 그 위에 대리, 뭐 그 위에 과장, 뭐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돼서 이렇게 막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도제식으로 뭐 팀장이 팀원 가르치고 뭐 과장이 사원 가르치고 하면서 막 꽤 초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 당시에 좀 큰 건의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면은 뭐 인센티브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런 거 혹시 가능하실까요? 인센티브는 회사가 작고 회사의 브랜드가 낮을수록 인센티브가 큽니다. 보통은 대기업이 많이 주지 않나요? 이쪽 업은 거꾸로입니다. 사실 대기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회사가 누군가 그 직원이 성과를 냈을 때 이 직원만 보고 딜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아니면 딜을 주는 중개사 입장에서도 뭐 KB랑 하면 될 것 같다.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하게 영업을 했으니까 좀 적게 준다. 예.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인지도 없는 회사인데 땄다는 거는 개인의 신뢰를 위해서 아무래도 개인의 역량을 높이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개인 입장에서 작은 데 가려면은 급여도 많이 받아야 될 테고요. 퇴사하기 직전에 연봉이 얼마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금융기관이기 네. 때문에요. 또래의 그냥 직장인들보다는 확실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일반 대기업보다는 훨씬 더 받습니다. 근데 그런 연봉을 포기하고 지금은 이제 나와서 개인 투자나 이제 자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던 뭐 계기나 사유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중에 하나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성과급과 급여에는 그 딱 천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KB 금융그룹에 속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계열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거든요. 적게는 팀원들 간에, 본부 간에, 회사 간에, 더 나아가서는 다른 그룹 계열사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큰 성과를 내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파트를 뭐 갭 투자를 할 때는요. 밤에 가서 보고 주말에 계약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상가나 건물 투자는요. 낮 시간에 많이 가서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1층에 커피숍을 두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커피 제일 많이 팔리는 시간 아니면 점심시간 가서 그걸 체크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도 추정해봐야 되고요. 상권도 봐야 되고 유동인구도 봐야 되고 물론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충 계산해봤을 때 한 70-80% 정도는 자리에 앉아있고 20-30% 정도는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수익적인 면과 투자적인 면 때문에 퇴사를 하신 거네요. 예. 그리고요. 사실 직장 생활이 더 위험해요. 어떤 면에서 더 위험하죠? 일단 받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당시에 37살에 퇴사를 했는데요. 차장으로 퇴사를 했는데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팀장을 달 나이예요. 그리고 한 4-5년 있으면 본부장을 달아야 해요. 그러니까 40대 중반 정도 되면 본부장은 돼야 되고 50 정도 되면 대표이사가 돼야 돼요. 근데 당시에 저희 본부에 한 20명 있었는데요. 이게 본부장이 되려면은 경쟁률이 적어도 5대1 정도는 될 거라고요. 근데 과연 제가 거기서 5명을 제치고 본부장이 될 수 있냐? 일단 저희 회사에 당시에 서울대, 연대, 고대가 한 반 정도 되고요. 감정평가사나 회계사 아니면 뭐 CFA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한 반 정도 됐어요. 다 굉장히 진짜 똑똑한 분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5명 중에 1등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뭐 10년 후에 잘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일반 대기업과 달리 이건 어떻게 보면 기술을 배우는 직종이잖아요. 부동산 투자, 부동산 운용, 부동산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또 이제 만 1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제가 배우는 속도가 이제 더디더라고요. 그런 정체된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시게 되는 네, 거고 네. 대표님께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통 보내시고 계시나요? 아침에 일단 일어나면요 이제 운동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운동부터 해야지 안 그러면은 다른 우선순위, 다른 돈 벌 거에 이렇게 밀려서 운동을 못 하기 때문에요. 일단 운동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근해서 제일 먼저 신문 봅니다. 지면 신문을 꼼꼼히 봐요.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글도 쓰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투자 물건을 보러 다니고 분석하고 강의를 하거나
비교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가 있으면 또 그런 것들 준비하고요. 그러면 현재 이제 나와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주력으로 하고 계신 사업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조그만한 건물을 사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밸류에드, 신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임차인을 채워가지고 매각 가격을 올린 다음에 매각하는 일이 이제 저의 본업입니다. 그리고 뭐 아파트 투자도 그동안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다주택자가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기 때문에요. 이제 아파트 채수는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그 외에 그냥 돈 되는 투자는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업으로는 뭐 강의하고 컨설팅하고 글 쓰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네. 이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네.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아파트를 매수해야 될 때 그런 프로세스라든가요. 뭐 중개사는 어떻게 만나야 되고 대출은 뭐 어떻게 받고 임장은 어떻게 다니고 물건은 어떻게 비교하고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부터 시작해서요. 뭔가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런 거를 이제 계량화해서 숫자로 아마 제가 엑셀로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구나.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뭐 아파트를 비교하는 거, 그다음 뭐 경제 공부하는 법, 뭐 신문 보고 분석하는 법, 뭐 시장 보고서 보는 거, 책 쓰기에 대해서 제가 책을 개정판까지 포함하면 4권 정도 냈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아마 올해 1권 정도 더 쓸 생각이거든요. 책 쓰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한 저의 소개와 이제 제가 회사 다닐 때 어떤 일을 했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 등등을 했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재미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네케라 민경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